교육부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체되는 소폭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경제정책 실패 논란 속에 강만수 장관은 유임됐고 최준경 차관이 대신 경질됐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필요하다면 외환보유고를 풀어서라도 시장에 개입하겠다며 적극 의지를 밝혔습니다. 환율의 급등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국민대책회의는 10일과 17일 집회에만 집중하고 평일 집회는 각 부분 단체들이 주관하는 형식으로 촛불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를 교체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 개원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한나라당의 10일 시한에 선진당이 합류하면서 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나흘째 열대야가 이어진 데 이어 밀양 36.2도 등 남부와 충청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은 서울 31도 등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버스 이용객들이 늘고 있지만 들쭉날쭉한 운행 시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을 모색하는 기획 취재를 연속 보도합니다. 꽁치 통조림에서 기생충의 하나인 구두충이 발견됐습니다. 업체는 당국에 즉각 신고해야 하는데도 흐지부지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Talk, play, love.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관 3명을 바꾸는 소폭 개각이 나왔습니다. 야권이 교체를 요구해온 강만수 장관은 유임되고 대신 최준경 차관이 물러났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개각에서 이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림수산, 김성희 보건복지 장관을 경질하고 예산으로 모교를 지원했던 김도연 교육장관도 그만두도록 했습니다. 신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재경부 농림부 등을 두루 거친 경제관료 출신의 장태평 전 국가청렴위 사무처장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한 삼선의 한나라당 전 제2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지낸 안병만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기용됐습니다. 한승수 총리는 유임됐고 야권이 교체를 요구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청와대는 대신 최준경 제1차관을 경질해 김동수 차관보를 그 자리에 앉혔고 공석 중인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는 신각수 주 이스라엘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청와대의 대통령 국민통합특보에는 김덕용 전 의원이, 언론문화특보에는 이성준 전 한국일보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감사원장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지방법원장을 지낸 김황식 대법관이 내정됐고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에 김대모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장관급 4명은 지역 안배를 고려했으며 평균 재산은 17억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이 대통령은 소폭 개각 배경에 대해서 내각이 일을 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힘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각 총사퇴 한 달 만에 나온 오늘 개각에 대해서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박범수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각 발표 직후 가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교체폭이 크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들도 있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내각은 제대로 일을 해볼 기회가 없었다면서 내각의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으며 장관이 너무 자주 교체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소폭 개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고유가 등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 등도 고려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청와대 전면 개편과 쇠고기 추가 협상으로 이제 큰 고비는 넘겼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촛불 집회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박근혜 심대평 총리 카드가 검토됐지만 기류가 바뀐 겁니다. 중폭 이상의 개각을 할 경우 청와대와 내각이 다시 호흡을 맞춰야 하는 문제도 있고 국회 인사청문회도 부담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각은 워낙 시간을 오래 끈 데다 소폭이어서 국면을 반전시키기엔 부족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고환율 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강만수 장관을 유임시키면서 대신 차관을 교체한 데 대해
환율 정책의 실무 책임자는 차관이라고 설명했지만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각에 대해 민심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후유증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개각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야권은 재경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유임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내각의 일괄 사표를 받고 한 달을 끌더니 장관 3명을 교체한 건 국민 기만 개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경제정책 혼선에 책임을 져야 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임된 걸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율 정책을 비롯해서 실체까지 범한 마당에 이 경제팀 교체가 없는 개각은 실질적으로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시 변통식 국가 운영이 다시 한번 반복됐다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15명의 국무위원 전체가 그 사표를 제출해서 마치 대박이라도 칠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만 쪽박 인사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경제팀을 유임한 데 대해선 친박연대도 유감을 표시했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전면 개각과 동시에 촛불 집회 강경 진압을 주도한 어청수 경찰청장의 문책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감안한 개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을 대폭 교체한 것이 불과 엊그제입니다. 무조건 전면 개각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당 안에서도 경제정책 혼선의 책임을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물은 데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환율 방어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나선 점이 눈에 띕니다. 이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환율을 낮추기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해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달러를 더 풀 수 있다며 환율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매도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보유고를 매각한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한국은행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환율 방어에 동참하겠다고 확실한 어조로 정부 방침에 화답했습니다. 불균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율 방어는 자금이 달리는 정부가 혼자 해왔기 때문에 효과가 적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외화를 보유한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에 동참하면 자금 동원력이 늘어나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커질 수 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정부와 한은의 공조 사실만으로도 불안 심리와 투기 세력들의 개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경부와 한은이 공조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정부 발표의 어떤 신빙성을 좀 더. 정부의 이번 대책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환율부터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동원하는 것 외에 몇 가지 더 효과적인 수단을 찾고 있다고 밝혀 환율 안정을 위한 의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밝히자 오늘 외환 시장의 상승세가 주춤했습니다. 환율 시장에는 아직도 낙관과 걱정이 함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월요일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터져나온 정부의 초강력 구두 개입에 시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10원 가까이 떨어지며 시작하더니 이내 1,036원까지 급락했고 결국 달러당 7원 50전 떨어진 1,042원 9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환율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는 오늘 한풀 꺾였습니다. 고환율 정책을 버리고 물가를 우선하겠다는 정부의 뜻을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믿기 시작한 겁니다. 5월 이후에 지속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 상승세를 타면서 사실 정부 개입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요. 그렇지만 환율 안정세가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달러로 결제를 해야 하는 정유사들의 달러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또 주식시장에서는 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19조 원 어치의 주식을 처분했는데 주식 판 돈을 달러로 바꾸는 것도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과는 좀 괴리된 어떤
그 환율을 이제 무리하게 방어하려고 하다 보면 외환 보유고가 이제 급감을 한다든가. 상반기 고환율을 고수하다 시장 안정에 실패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어떤 행동에 나설지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다음은 자금시장 보겠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돈 사정이 나빠질 것으로 보고 은행들이 대출을 까다롭게 하면서 금리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즘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경기를 많이 타는 건설업체나 음식점, 도소매 업체는 담보를 맡겨도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종별 부도율이나 아니면 업종의 그 전망을 전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어렵게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들은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기업과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6%를 넘어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부실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올 3, 4분기에 중소기업이 대출을 못 갚을 가능성이 5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고 가계는 4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려온 은행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외형 확대 경쟁으로 신용도가 낮은 등급의 그 차주들에게 돈들이 많이 대출이 됐었는데 향후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런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대출을 좀 줄일 가능성도 있고요. 올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더욱 악화되면 은행들은 대출에 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 가계와 기업의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진입니다. 바람 한 점 없이 연일 너무 무덥죠. 동해안은 열대야까지 나타나 요즘 시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 시각은 어떨까요? 취재기자가 경포 해수욕장에 나가 있습니다. 김도희 기자, 지금도 무덥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밤이 되면서 찌는 듯한 무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밤 9시가 지난 현재 26도 가까운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경포해수욕장은 무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나 친구들과 함께 나와 바닷바람을 쐬거나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강릉으로 놀러 왔는데 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 네, 또 오고 싶어졌어요. 오늘 날씨 많이 더워가지고 쓰러질 정도였는데 탁 트인 바다에 나오니까 참 좋아요. 강릉에서는 지난밤에도 최저 기온이 30도나 돼 시민들이 밤잠을 설쳤고 이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올 들어 최대 전력 수요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영동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32.3도, 양양 31.7도 등 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해수욕장은 때이른 성수기를 맞아 평일인데도 동해안 해수욕장 곳곳에 피서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MBC 뉴스 김도희입니다. 네, 그런데 내일은 더 덥다는 소식입니다. 폭염은 장맛비가 내리는 금요일쯤이나 돼야 좀 식을 것 같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은 경남 밀양의 최고 기온이 36.2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대구 36도, 전남 순천은 34.7도를 기록했습니다. 예년 기온을 최고 10도 나웃도는 맹렬한 폭염입니다. 대구와 김해 등 영남 내륙 지방은 폭염 경보가, 남부와 충청, 강원 등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 경보는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주의보는 33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숨이 막히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전국에서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불쾌지수도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합천과 대구, 밀양 등 영남 지방의 불쾌지수는 85를 넘었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에 폭염을 몰고 온 아열대 기단이 더욱 강화돼 오늘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와 창원의 최고 기온이 35도, 오늘 27도였던 서울의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지방까지 올라간 장마전선이 현재 약해져 있지만 이 장마전선이 활성을 띠면서 발달해 금요일경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목요일까지는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계속되고 열대야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 내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쇠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음식은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김지경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긴 해야겠는데 아직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국내산 한우입니까? 유구입니까? 젖소입니까? 유구는 그건 또 저도 그건 애매하네요. 국내산은 한우, 유구, 젖소 가운데 무슨 종인지를 반드시 함께 써야 하고 섞어 썼을 땐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고기를 우려낸 탕과 냉면, 반찬 등 쇠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음식은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냉면이라든지 뭐 냉면 그 고기 조그마한 덩어리 들어간 고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심각하구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김밥에 들어간 쇠고기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조그만 가게들은 아직 준비를 못한 곳이 많습니다. 원산지가 어디 걸 쓰시는 거예요? 그건 전 모르는데요. 네. 그럼 누가 아세요? 그 재료 오는 아저씨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곳은 소형 음식점, 그리고 학교와 병원 같은 집단 급식소를 합쳐 모두 110여만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단속 인원은 명예감시원을 합쳐도 5천여 명뿐. 이러다 보니 쇠고기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아직 불안하기만 합니다. 여기 주위에 지금 식당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를 다 관리를 누가 할 건데. 그 공무원이 나와서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잖아요. 정부는 100제곱미터가 안 되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홍보를 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G8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에 갑니다. 출국 전 외신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2년간의 경제 목표치를 수정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도쿄 송영근 특파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교도통신, 영국 BBC와의 합동 인터뷰에서 최근 경제 위기와 관련해 약 2년 정도 경제 목표치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바 있지만 이 대통령이 내년 목표치까지 수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융 문제, 또 유가 문제, 곡물 가격 문제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가운데 물론 그 목표치는 한 2년간 정도의 목표치는 수정을 좀 해야겠지만은 이 대통령은 그러나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키워가고 싶다고 강조해 평균 7%의 성장 목표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가 계속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외국 투자가들이나 우리 한국과 관련된 외국 국가들이 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일본의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기술하지 말 것을 촉구해 이 문제로 한일 간 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송영근입니다. 쇠고기 재협상 요구는 메아리로만 돌아오고 시중에는 이미 고기가 유통되기 시작하자 광우병 대책회의가 촛불 집회 방식을 다양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부 변화는 있지만 집회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일 촛불 집회를 주도해왔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앞으로는 집중의 날에만 집회를 주관하기로 하고 오는 12일과 17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집중의 날 이외에는 종교단체나 문화예술인단체 등 부문별 각 단체가 주관하는 자발적 촛불 집회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촛불을 추진하는 방식을 다양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날짜들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그런 이 실천들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또 미국산 쇠고기 불매나 유통저지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우병 없는 우리 동네 운동, 광우병 없는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전 운동이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가는 그런 흐름 역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불교가 내일로 예정된 시국법회를 미룬 것을 비롯해 각 종교단체는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기 위해 시국 집회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종교 집회가 아닐 경우 서울시청 앞에서의 촛불 집회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 아래 오늘도 가두행진을 막았습니다. 박원석 상황실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 6명은 서울 조계사 안에서 사흘째 천막농성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개원 시기를 놓고 마지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원 시한은 이번 주 목요일 사흘 뒤입니다. 장준성 기자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국회 개원은 택일의 문제가 됐습니다. 신임 민주당 지도부는 빨리 등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길이고 1차적으로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제1야당도 그에 버금가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국을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늘 원내 부대표급 협상으로 개원 일정을 잡으려고 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간 이슈였던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특위 구성은 조사 기간과 범위 등의 일부 의견차가 남았지만 거의 타결된 상태고 이제 남은 건 가축법 개정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냐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영구적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규정하자고 했고 한나라당은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란 단서를 붙여야 통상마찰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선진당이 일단 개원해서 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이번 주 개원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는 동원에 찬성하는 다른 정당과 함께 국회를 정상화시키고자 합니다. 여야는 내일 다시 절충을 시도하기로 했지만 진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회 파행에 따른 부담을 여야 모두 심각하게 느끼는 데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넘길 경우 당분간 등원의 명분을 찾기 어려워 결국 오는 10일 개원으로 타협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장준성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의 품질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누가 버스를 타는지, 왜 타기를 꺼리는지 엄지인 기자가 만나서 들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윤송 씨는 석 달 전부터 자가용 대신 버스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나오면 한 15분 정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승용차로 갈 때보다 조금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걸으려면? 좀 불편한 점도 있는데 저 운동 삼아서 하니까는 뭐 그렇게. 물론 버스로 가는 게 좋아서 택한 것만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가용이 훨씬 좋죠.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그 어떤 불편을 감수하면서 뭐 경제적으로 조금 세이브가 된다 그러면은. 경기도 고양에 사는 회사원 송하경 씨. 송 씨는 치솟는 기름값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가용 출퇴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면 몇 번씩 갈아타야 하는 데다 그나마 타려는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시간이 정시에 오고 그런 예측이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버스를 기다릴 텐데 항상 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불편하죠.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버스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손님이 내리기 전에 그 문을 이렇게 닫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차선 같은 거나 그런 거 이렇게 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좀 위험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가려고 좀 그런. 실제 지난해 서울 시내버스 이용과 관련한 조사 자료를 봐도 시간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즉 언제 올지, 타면 언제 목적지에 도착할지도 모르고 버스를 타면 마음도 편하지 않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나홀로 승용차가 줄지 않고 또 그로 인한 혼잡으로 버스의 불편함이 더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사고방식이 바뀌어야만이 사람들이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흐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대중교통인 버스를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가장 큰 불만은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애인 기다리듯 하염없이 길에 서 있어야 한다는 점일 겁니다. 대도시 여건 때문에 배차가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다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어디쯤 오는지 알게 해줘야 할 겁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버스 이용하시면서 좀 가장 불편하신 게 어떤 거예요?
버스를 이용하면서요? 그냥 빨리 안 오는 거. 기사가 그냥 뭐 바로 뒤에 차 온다고 말이죠. 아 근데 안 오잖아요. 저 얼마째 기다리는 한 35분이요. 서울 시내 정류장 두 곳에서 버스의 도착 시간을 재봤습니다. 3개 노선 버스를 조사했는데 3, 4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도 있었지만 어떤 버스는 오는 시간이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자주 올 땐 또 자주 오는데 한 번 또 안 오기 시작하면은 한 2, 30분씩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게 되게 불편해요. 출근 시간 버스를 타봤습니다. 차고지에서는 5분에 한 대씩 출발했지만 출발한 지 불과 30분도 안 돼 앞차와의 간격은 19분까지 벌어졌습니다. 도로 사정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20분, 25분 이래 걸었는데 다른 사람은 30분, 35분, 40분까지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GPS 시스템으로 앞뒤 차와의 간격을 알려주는 단말기까지 있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일반 가로변에 있는 경우에는 도심 지역의 교차로를 통과해야 된다든가 다리 부분에 공사 구간을 만난다든가 돌발적인 그런 교통상 장애 요인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년부터 몇몇 서울 시내 버스 정류장엔 노선별로 다음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당연히 좋습니다. 글자도 크고 뭐 다른 설치물들에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딱 정보가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같은 전광판은 그러나 전체 정류장 6,100여 개 중 현재는 단 6곳, 이달 말까지 70곳 정도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예산 때문에 이 같은 전광판을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버스는 현재 7번째 전 정류장인 신도림중학교에서 출발하여 13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 자동 안내도 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한 데다 휴대전화에 익숙치 않은 노인들에겐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전광판이나 전화 안내 모두 지자체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서울에서 경기나 인천 지역 버스 안내는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서울 시내 정류장 중에는 경기도 버스의 노선 안내조차 없는 곳도 많습니다. 정류장에서 자신이 탈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만은 없도록 하는 것. 타고 싶은 버스를 만드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면적과 인구에서 서울과 너무 다르지만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독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독일의 버스는 사람만큼이나 칼 같아서 시계처럼 정확합니다. 베를린에서 임대근 특파원이 소개하겠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시민들이 하나 둘씩 버스 정류장에 모입니다. 8시 35분에 오는 버스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은 8시 30분. 버스가 정확히 도착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8시 35분이 되자 버스가 정확히 도착합니다. 지하철이 닿지 않는 시내 구석구석을 제 시간에 정확히 연결해주는 베를린 시내버스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정류장엔 노선마다 버스 운행 시간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시 3분, 13분, 23분, 정확하게 10분 간격으로 도착합니다. 항상 시간표대로 운행되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언제 도착할지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Ich kann meine Fahrten planen, wenn ich zu Hause bin. Das ist eine Zeitersparnis. Ich weiß genau, wann der Bus losfährt und habe keinen Stress. Ich kann aus der Tür gehen und weiß genau, okay, jetzt kommt mein Bus. 여러 노선이 집중되는 시내 중심가에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돼 한눈에 운행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칼 같은 운행 비결은 첨단 장비를 이용한 중앙 통제 시스템입니다. 버스마다 GPS가 달려 있어 통제소에서 모든 버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Wir wissen auch mal im Falle eines Unfalls, im Falle eines Staus, welcher Bus davon betroffen ist. Das können wir alles sehen. Und wir können natürlich über Funk auch die Busse direkt ansteuern. 야간과 주말, 휴일에는 버스 간격을 늘려 20-30분에 한 대씩 운행하지만 역시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운행하기 때문에 불편이 없습니다. 베를린 시민 3명 중 2명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는
독일다운 정확성을 자랑하며 시민의 발은 물론 시계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임대근입니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산업계가 고유가 비상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이브리드 카를 양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종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존 자동차에 비해 연료를 30% 정도 절약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차 출시를 내년 7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가전업계도 TV와 냉장고, 에어컨 등 6대 가전의 에너지 효율을 20%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SK에너지가 500억 원을 들여 에너지 저감 공정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산업계는 매년 석유 18억 리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절감해 5년 동안 8조 4천억 원어치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LPG 경차 차량을 많이 생산해서 60만 대 체제로만 간다면 연간 9천억 이상, 1조 이상의 에너지가 감축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 부문이 쓰는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 우리나라 총 소비의 57%. 자동차 홀짝제나 실내 온도 제한을 시행해도 산업계의 절감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철강업계에서 에너지 절감에 투자를 해서 07년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약 2% 정도를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는 기업이 에너지 절약 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액을 15%로 확대하고 하이브리드 차의 취등록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전기와 가스 요금을 인상하는 등 전방위 고유가 대책을 적극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종경입니다. 꽁치통조림에서 어류 기생충인 구두충이 나왔습니다. 이 구두충은 몸엔 해롭지 않지만 큰 혐오감을 줘서 이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이번에도 업체가 늑장 보고를 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꽁치 통조림 속에 실지렁이처럼 생긴 벌레가 들어있습니다. 어류 기생충의 일종인 구두충입니다. 구두충은 주로 새우 같은 갑각류에 서식하는데 꽁치가 새우를 잡아먹으면 꽁치 내장에 남게 됩니다. 인체에 해를 끼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이물질로 분류됩니다. 지난달 동원 F&B에 꽁치 통조림에서 구두충이 나왔다는 소비자 신고가 2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에 따르면 당국에 즉각 보고해야 할 사안이지만 동원 측은 언론 등의 취재가 시작된 다음에야 뒤늦게 보고했습니다. 지난 6월 9일자 이 물건은 아예 보고되지 않았고 또 6월 27일자 이 물건은 약 4일간 지연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원 F&B는 소비자 신고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물질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 대부분이고 또 대부분 접수받는 것이 사실 이물질이 아닌 경우가 좀 많습니다. 식품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파악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구두충 제거를 위해 꽁치 내장을 모두 드러내고 있지만 살속까지 파고든 구두충은 모두 제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청은 그러나 업체의 이물질 늑장 보고가 거듭되면 소비자 안전을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청와대 기밀 유출을 놓고 전 현직 대통령 측이 거칠게 싸우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노 전 대통령 측이 즉각 반박하면서 진실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참여정부 말기 국가 기밀이 포함된 청와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가져간 걸로 알고 있다며 원본을 가져가고 복사본을 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한 것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로 양해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유출된 기록물이 사본이 아닌 원본이라는 게 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록원에서 공식 대응과 함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도 원본 유출 의혹에 대해 국기문란 행위라고 거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공식 해명 자료를 통해 하드디스크는 가져온 적이 없으며 재임 중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사본을 가져왔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전임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 열람권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측과 3월 말부터 계속 대화를 해오고 있는데 왜 이런 보도가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 측에 가져온 자료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는데도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오게 만드는 저의가 뭐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축구의 마법사 거스 히딩크 러시아 대표팀 감독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마치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다며 기뻐했는데요. 전준홍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월드컵 4강 신화. 호주의 첫 월드컵 16강 진출. 그리고 러시아의 사상 첫 유로대회 4강. 이 모든 최고의 순간엔 언제나 거스 히딩크 감독이 있었습니다. 빛나는 지도력에 마법사라는 별명까지 얻은 히딩크 감독이 1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애인인 엘리자베스의 손을 잡고 입국한 히딩크 감독은 환영 인파의 뜨거운 환호에 눈인사로 친밀감을 표시했습니다. If I don't feel at home, I don't come, but I feel very much at home. And that's why I'm very happy to be here. 유로 2008에서의 러시아 돌풍도 6년 전 한국의 월드컵 4강 신화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 you can achieve a lot when you have the confidence and the belief and to go for your aim. And that's what we did, the same with Russia as we did with Korea. 히딩크 감독은 내일 허정무 감독,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 등과 오찬을 함께한 뒤 모레 포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축구장 준공식에 참석합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선진 주요 8개 나라 정상들이 일본에서 만나 국제 현안인 고유가 문제를 해결할 긴급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도쿄 황혜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8개국 정상들은 오늘 아프리카 7개국과의 확대일을 시작으로 G8 정상회담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대면하는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의 양자 정상회담 일정도 숨가쁘게 계속됐습니다. A good, meaningful discussion. It's the first time Dmitry and I have met since he has become president of his big country. 이번 G8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지구온난화와 국제유가 폭등입니다. 부시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는 이미 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고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한 상태입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신흥 공업국가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유국이 증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석유 투기 자본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는 20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반으로 줄이는 목표에 대해서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질지가 초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혼다와 도요타의 전기차를 행사 차량으로 도입하고 프레스센터에 태양광 발전판을 설치하는 등 이번 G8 정상회담을 일본의 앞선 친환경 기술을 홍보하는 무대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황혜진입니다. 네, 국제유가는 정말 어디까지 오를까요? 반가운 소식은 없고 더 오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만 나오고 있습니다. 강명일 기자입니다. 한 달 전 삼성경제연구소는 유가 상승분의 40%는 투기에 의한 것이고 하반기에는 거품이 꺼지면서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유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유가는 계속 올라 145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거품이 꺼지려면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계기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석유 시장에 이제 거품이 껴있는 상태고 이 거품을 꺼뜨릴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인은 미국 의회 투기자금에 대한 규제라든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될 수 있는데 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열고 석유 투기를 규제하는 법안을 내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해야 할 미국 정부가 현재의 유가에 거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hat role do speculators or financial investors play in the price of oil? I don't think it's a big role. This is supply and demand. 차킵 캐럴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 의장은 달러 가치 하락을 들어 국제 유가가 더 상승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신용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유가가 안정되려면 미국 경제가 긴축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런 고통스러운 결정을 어떤 정치인도 내리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MBC 뉴스 강멸입니다.
정부가 건설 회사들을 돕겠다며 1,000채가 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였습니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어떨까요? 김영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들을 정부가 직접 사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건설 회사들이 어려우니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사들인 아파트는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부산과 경남, 대구 등에서 모두 1,140석 채를 사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는 잘 되고 있을까? 임대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 때문에 그 임대는 다 된다고 봐야죠. 그러나 1,140석 채 가운데 지금까지 임대가 된 곳은 단 295가구, 임대율은 2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48채는 그냥 비어 있습니다. 정부가 사들인 아파트 가운데 임대 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는 단 한 채도 없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주로 중대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도 쉽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발표 당시부터 건설사들에 대한 특혜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분양이라는 것은 그 기업을 경영하는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건설 회사들이 경영 실패죠. 사업 실패를 잘못 한 거고 이런 결과를 인해서 정부가 이것을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늘 올해 안에 추가로 미분양 아파트 5,000채를 더 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국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전남 무안군 등 7개 지역에서 인민군과 지방 좌익 세력에 의해 우익 인사들도 희생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진실 화해위는 조사 결과 무안군 천장리에서 96명, 충남 당진군에서 250여 명이 희생되는 등 희생자가 590여 명에 달했다며 군경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가족 단위 희생자도 다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2만 7천여 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인 29.7%가 상봉 순서를 기다리다가 고령 등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88년 이후에 상봉 신청자 가운데 3만 5천여 명이 이미 숨졌으며 특히 최근 들어 사망자 비율이 10%포인트쯤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상설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인도 대사관 앞에서 오늘 오전 탈레반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자살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41명이 숨지고 14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테러범은 대사관으로 진입하려던 외교 차량 2대를 막아선 채 폭탄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도 비자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상태에서 폭탄이 터져 피해가 컸습니다. 대입 논술을 앞으로는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도 맞춤형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청이 직접 서울 시내 몇 개 고등학교를 논술 거점 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오는 9월이면 치러질 수시 2학기 논술고사. 학교별로 재심은 어떤 유형이 다르니까 학교별로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점이 그런 게 좀 어렵죠. 학교에서 대학별로 준비반을 꾸리고 통합교과 문항들을 지도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 대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수용하는 인원이 반 구성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서너 명이 됐을 때 몇몇 교사가 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일선 학교들의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시내 11개 고등학교를 논술 거점 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논술 거점 학교마다 문과 4개 반, 이과 2개 반을 만들고 국어와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과목의 논술 전문 현직 교사들을 뽑아 배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수시 2학기 논술 대비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매일 3시간씩 논술 교육을 하게 됩니다. 수강생은 희망하는 고3 학생 가운데 학교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하며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수능 시험이 끝난 뒤에도 정시 논술에 대비하는 논술 거점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역시 대구의 낮 기온이 35도, 서울은 31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사흘째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이 대상 지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영남 내륙 지방인 폭염경보가, 중부 일원과 호남 지방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경보 지역에선 한낮에 일사병이나 열 경련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고 폭염주의보 지역에서도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중국 내륙에서 북쪽으로 비스듬히 걸쳐 있고 우리나라는 따뜻한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장마전선은 금요일쯤 활성화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낮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부 지방은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대구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 35도로 오늘만큼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울릉도 독도 지방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모든 바다에선 잔잔한 물결이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끈적끈적한 더위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쯤 전국에 장맛비가 오면서 더위가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